컴퓨터의 기록. 기록 네. 중이라고 떠요. 떠요? 오케이. 네. 지금 그러면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 화면 2번.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발표회 시간만 되면은 약간의 긴장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이번 주 주제는 제주 답사기. 지난 8월에 코로나 제2차 대유행기 직전에 제주도 답사를 다녀왔는데 역시나 4.3 사건의 현장을 찾아서 선생님들과 같이 갔다 온 답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갔을 때 어 당시 4.3 사건을 주도했던 인민유격대장 이덕구와 관련된 장소들을 좀 둘러보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4.3 사건의 현장 가운데 이덕구 유물론? 유물론이 아니죠. 이덕구의 어떤 유적지와 관련해서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제주도 오름 지도를 나타낸 겁니다. 제주에는 오름이 한 360여 개 있다고 하는데요. 보면은 가운데 보다 이렇게 짙은 색으로 표시된 것이 한라산이죠. 한라산 국립공원인데요. 어 당시 4.3 사건을 주도했던 인민유격대의 대장이자 게릴라 사령관이었던 이덕구가 은신했던 이덕구 산전이라고 합니다. 산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붙은 이유는 산에 있는 산자에 밭전자를 쓰는데요. 잠깐 그 산에 숨어서 머물렀던 장소를 산전이라고 하는 용어로 붙여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덕구 산전이 있었던 위치는 이 한라산 중산간 지대, 조천읍의 교래리라고 하는 여기 부근인데 이 이덕구 산전, 이덕구가 관련 그 인민 부대랑 머물렀던 장소를 찾아서 저희 선생님들과 인제 산행을 했습니다. 그 근처에 사려니 숲길이라고 하는 올레길이랄까요? 그 어떤 숲길을 지나서 이덕구가 머물렀던 그 장소들을 찾아갔는데 제가 답사한 기간이 여름이다 보니까 사실 그 올레길처럼 이정표가 있었는데도 그 흔적들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자림처럼 숲이 좀 무성한 상태였고요. 이덕구 산전을 따라서 쭉 이정표를 찾아가 보니까 어 이런 식으로 이정표가 있어요. 사려니 숲길 지나서 쭉 들어가는 건데 약한 이 길을 다 걸은 것은 아니고요. 한 3 킬로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교래리라고 하는 네 북받침밭이라고 하는 역사적 흔적의 어떤 표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4.3 유적지라고 좀 광범위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49년 봄 이후에 4.3 사건은 48 년도 4월 3 일에 인제 처음에 발발을 한 것인데 계속되는 어떤 그런 무장 투쟁과 또 그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계속 1년 이후가 지난 거죠. 봄 이후에 주민들 이 인근의 주민들을 계속 인제 무차별적인 학살을 가행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당시 이 인근에 있던 주민들이 이 교래 북받침밭 인근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49년 봄 이후에 이 "이덕구 부대가 잠시 주둔했었다."라면서 "이덕구 산전이 여기 있다."라는 표식을 찾았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이덕구 산전 이 자체를 찾았던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찾지 못했고 거의 이날 좀 늦은 오전부터 비가 많이 퍼부어 가지고 이 조리대를 막 헤치면서 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인제 제주에 사시는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서 사진 자료를 얻었습니다만 이덕구 산전의 모습 그러니까 그 게릴라 부대가 체류했던 이덕구 산전의 모습은 네 이런 식으로 당시 부대가 주둔하면서
음식을 해 먹었던 가재도구라든지 네 밥그릇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고요. 특별한 흔적은 없었고 인제 향후에 어 이덕구 이 산전을 찾은 어떤 기념 집단에서 이런 식으로 비석을 세워서 추모의 공간으로 어떤 공간 조성을 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답사에서는 아쉽게도 산전을 찾지 못했지만 또 향후에 직접 또 답사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덕구 산전이 인제 중산간 지역에서 당시 토벌 때의 어떤 횡포와 또 무차별적인 학살을 피해서 산으로 숨어들었을 때의 그 어떤 공포감 그리고 어떤 인간의 잔혹함 이런 것들을 이 공간 안에서 좀 추체험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덕구 산전을 중심으로 지난 여름 답사했던 저의 좀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사진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또 개인적으로 첨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그 이덕구 산전 인민유격대장 이덕구 선생님이신 거죠? 음. 근데 이게 사실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네. 인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북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남한에서 한국에서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는데 왜 인민유격대라고 그 이름을 지은 건지 북한과의 연관성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있는 음. 건지 궁금해요. 맞아요. 아마 4.3 사건과 관련해서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48 년도에 해방된 이후에 어 김구 계열과 또 김일성 계열의 어떤 이념 갈등이 아주 첨예했죠. 네. 그랬는데 제주에서는 인제 보통 일반적으로 남한만의 선거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승만 정권에서는 남한만 선거하자.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에 반대되는 사회주의가 아니죠. 그걸 뭐라고 하지? 자본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 민주주의? 당시 민주주의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자유주의. 자유주의. 아무튼 그 사회주의와 적대되는 그러한 이념에서 친미주의의 어떤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진행했는데 제주에서는 남한의 정책대로 남한만 선거를 할 경우에는 북한과 이거 갈라지는 거에 어 고착화되는 것이다 해 가지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했어요. 제주의 어떤 고립된 지역적 특성상. 그러니까 이를테면 북한의 이념과 같은 거죠. 사실 남한은 이승만 정권이 주류적으로 "우리끼리 알아서 신탁 통치하고 독립하자." 했던 거고 북한은 "아니다. 김구 선생님처럼 어 남한만 할 경우에는 갈라지니까 단독 선거하지 말고 북한이랑 같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입장이 제주와 맞닿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주에서는 어 남조선 잠깐만요. 용어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남로당, 남조선 인민 공화당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분점이 제주에 있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인제 어떤 사상적 결합이 이뤄지게 된 거죠. 그래서 "빨갱이의 어떤 소골이다."라고 했던 시초가 사실은 어떤 남한의 주류적인 사상과 반대돼 가지고 북한의 이념과 쪼끔 더 가까웠던 그래서 어떤 사회주의를 변혁해서 우리가 어떤 계급 사회가 아니라 국가가 관장하는 어떤 동일한 계급으로서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주의 어떤 통념이 더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조선 인민혁명당, 인민공화당 이거 용어를 좀 제가 확인할게요. 죄송합니다. 이 남로당의 계열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무장 투쟁 게릴라 부대를 인민유격대다라고 인제 명명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음. 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남조선
노동당. 아, 남조선 노동당이에요,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남노당이라고 하고요. 남로당원들이 4.3의 어떤 주된 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무장봉기에 가담한 사람들을 인민유격대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믿던 이념 자체가 사실 남한의 이념보다는 북한의 이념이랑 더 가까웠다 요 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한에서는 이승만과 친미파가 중심으로 우리 단독 정부 수립할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어떤 김구나 김규식 이런 사람들 그리고 김일성도 물론 김구랑 처음에는 이렇게 의사가 같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회주의로 이렇게 딱 돌아서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음 조선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다라는 취지였던 거죠. 왜냐면 음. 민족이 갈라지니까.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이덕구 선생님의 산전이 그 음. 당시에는 또 공개되기 어려웠을 텐데 이 장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아 어떻게 될까요? 그 혹시 맞아요. 거기서 생존자가 나중에 후세에 기록되기 위해서 흔적을 아. 남겼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아. 어 여기 이제 답사를 갈 때 제주대학교에 계시는 모 선생님께서 같이 김동현 선생님이라고 해서 제주에서 이 사삼 문화 연구하시는 선생님이랑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산전을 찾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그간의 과정 같은 걸 좀 묻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산전을 못 찾고 비가 엄청 내리면서 분위기가 약간 좀 냉랭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비하인드 스토리는 정확히 묻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제주 4.3 사건의 어떤 현장들이 사실 굉장히 초토화되거나 아니면 없어져 버리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제주에서는 지금 공식 집계된 희생자 인원이 한 1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3으로 희생된 인원이 홍성이 약간 10만 명이라고 기준으로 했을 때 홍성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4.3 사건으로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대량학살 당한 건데 어쨌든 일가족에는 무조건 특히 뭐 이렇게 남자의 2 대나 3 대에 걸쳐서도 희생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의 증언을 통해서 당시 아니면 정말 우연히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 근방에서 어떠한 행적들이 있었다."라고 인제 얘기하면서 보통은 이 사삼의 장소들이 찾아지는데요. 아마 이덕구 산전도 이 교래리 인근 주민들의 어떤 증언이라든지 구술을 통해서 발견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는 생각보다 제주 4.3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또 이런 현장을 찾았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정보는 제가 쪼끔 더 공부한 이후에 확인되는 대로 또 공유를 해 드릴게요. 네,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재훈 씨도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누나? 누나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 줘야죠. 피드백이 있어야죠. 어, 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거는 이덕구 가족묘예요. 가족들이 모두 다 말살당했거든요. 형제도 처형당하고 뭐 이렇게 직계 몇 대까지 다 인제 학살당했는데 이 무수히 많은 가족들이 다 희생당한 거예요. 그 가족분들도 다 같이 제주도에 살았던 건가요? 그쵸, 그쵸. 음, 이덕구 산전 답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인제 어 뭐랄까 인문학 강연처럼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네요. 저희 팀에서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네. 재훈이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없어요? 여보세요? 어, 재훈이 오늘 발표의 소감 얘기해 줘야죠. 어? 호감? 소감 네. 어,
그럼이 재훈이 여기 화면 읽을 수 있어요? 화면 읽을 수 있어요? 아니 네, 글자 안 보여요? 나빠서 그러면 학중이가 여기 한 중반까지 한번 읽어줄래요? 혹시 화면 보이면? 그들의 외침 결코 헛되지 않으리. 목소리 잘 들리죠? 괜찮아요. 네. 진들을 껴안은 신촌리에 선지자 네 분이 계셨다. 진달래꽃 흐드러지게 피어 하늘상 골짜기마다 산새 지저귀고 물오른 나무 이파리 푸르름 가득하여 평화와 희망을 목적껏 노래하던 그의 무자년 4월 초승 제주 온섬 아수라장. 누가 우리 부모 형제를 범하는가? 누가 우리 친구 이웃을 범하는가? 이건 아니야. 친구여 형제여 이웃이여 당하고만 있을 순가. 분연히 일어나 불쌍한 백성 함께하자. 네, 고맙습니다. 잠깐 화면을 조금 조정할게요. 네, 그 다음은 지민하고가 읽어주세요. 59년 전 산에서 들에서 골짜기에서 대주 백성에게 외치던 그들의 함성 들립니다. 온몸을 불사른 신촌 마을 내분 선지자 이호구 선생, 이좌구 선생, 이덕구 선생, 이춘우 선생. 이제는 구천에서 고이 내려오소서. 외친 원혼을 푸소서. 살아있는 우리가 앞에 나서 저 산새들 울음 멈추게 하리오. 아, 어찌 이들 내 선지자를 잊으리오. 이 민족을 사랑했고 온 백성을 다독이던 그 정신, 그 애국심. 후세에 남기려 작은 병성 모아 여기 작은 돌에 이름 석자 새겨 영원히 기리리라. 글 네. 이승기, 세움, 장동훈. 저 질문 하나 있는데 음. 그들의 함성 들립니다 할 때 저 들림이 립이 아니라 림. 원래 비읍으로 써야 되는데, 그쵸? 네. 원래 틀린, 그냥 못한 거예요. 왠지 잘못 쓴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게 뭐 제주 방언도 아니고, 이 글자에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비석 세울 때 들립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들립니다라고 쓴 것 같아요. 이덕구 선생님이 원래 신촌 태생이거든요. 제주 섬 우리 아까 지도 봤을 때 약간 북쪽, 북에서 서쪽으로 갔을 때 그 지형에서 잠시만요. 신촌, 네 여기 출신이에요. 이덕구 선생님 여기 태어났는데 아마 이 세 분이 삼형제고 이순우 선생님은 할머니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또 공부하면서 정확한 자료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비석에 이제 기념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네, 아주 대단한 규모로 일가 친척들이 다 말살을 당한 거죠. 연자죄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재훈이 그래도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엄떠요? 뭐 먹어요? 어머가야? 맛있어. 엄마가야? 맛있어 먹었어. 마이쮸요? 알겠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는 여기서 끝낼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발표는 누가 해주시겠어요? 학중이?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숙사에서 있었던 흑역사를 얘기해 볼 건데요. 기대됩니다. 너무 부끄러운데. 그 기숙사에서 들어가서 그 아이고 지민 누나 못하면 안 돼. 그래요. 순서 지민 누나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알겠어요. 그럼 재훈 씨도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먼저 해도 돼요? 네,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화면 공유하고 싶은데 호스트가 참가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습니다라고 뜨는데 그래요? 그 화면 공유 한번 누르셔서 풀어주실 수 있나요? 맞습니다.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됐나요? 이제 되나요? 됐어요. 아. 잠시만요. 좋다. 좋아요? 근데 다 맞네.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네, 천천히 해 주세요. 이거랑 하나만 더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를 금융업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생활에서 마이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금융업계는 굉장히 발빠르게 먼저 디지털을 어떻게 사용을 할지에 대해 이제 전략들을 내놓고 있어요. 4대 은행 중에 2곳인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화 마케팅을 실시한다고 밝혔고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외부 기업이죠. 넥슨코리아 그리고 배달의 민족과 데이터 제휴를 맺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빅테크, 금융 빅뱅 때문에 은행 순혈주의도 약해지고 있다고 해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순혈주의, 그러니까 보수적인 집단인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면서 그 순혈주의가 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김혜주 상무님과 김준환 상무님을 같이 영입을 했고 국민은행도 삼성전자 출신, 농협은행도 삼성 SDS 상무를 외부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높은 직급뿐만 아니라 신입 회원을 뽑을 때도 디지털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거를 보시면 채용 갑질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KB국민에서 이렇게 채용 공고를 냈다가 지원자들을 뭐 기만하는 거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빡센 과정이었는데요. 서류 전형을 보시면 디지털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 과제를 부여합니다. 이게 뭐 서류 전형을 낼 때 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를 합격하기 전에 이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요. 이게 그리고 디지털 분야에 채용을 할 때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행원직,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앉아 계신 분들 뽑을 때도 이렇게 복잡한 전형을 거쳤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KB에서 수정을 하긴 했지만 큰 틀은 이게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굉장히 이런 디지털 역량을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행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입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이 개요도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정보의 주인, 그러니까 제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실시간으로 건강 관리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직접 가능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이걸 사업자한테 제공을 해드려도 되고요. 아니면 이 중간 매개체를 해주는 또 업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을 해준 다음에 건강 관리를 해주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 관리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재테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21년도 마이데이터 전략입니다. 이 4대 은행, 3대 은행하고 농협이 합쳐져 있는 건데요. 데이터 대육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전문 인력도 공개 모집, 핀테크 업체랑 대유하는 게 저는 사실 제일 신기했는데요. 원래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 업체와 이런 협력을 같이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짱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업체는 사실 이 은행에 뒤따라서 생겨난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경쟁자의 관계였는데 최근에는 은행사도 핀테크 업체랑 대우를 하면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마이데이터 적용 방향인데요. 저는 사실 이 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라도 정보의 원천은 소비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이 금융회사들이 이
정보의 원천이 소비자에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기업에 있다고 인식을 하니까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뭐 개인정보를 그냥 내 멋대로 판다든지 이런 이렇게 악이용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여서 가져와 봤고요. 네이버 파이낸셜. 아마 다들 네이버 아이디 하나씩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요즘 이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밀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신혼부부의 내 집 찾기라는 이제 이 프로그램인데 사실 요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제 금융 정보, 내 통장에 지금 얼마가 있고 내 신용 등급은 얼마고 그다음에 나는 얼마만큼의 배출 한도가 나오는지 이러한 제 데이터와 네이버의 네이버 지도, 그 네이버 부동산을 결합해서 개개인에게 맞춤형 집을 추천해 준다는 이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조금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뭐 중고차 매매, 보험 가입, 해외 주식 투자자를 위한 세무 조언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 또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시려면 토스라는 앱을 이용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은행사에서도 제공을 하고는 있는데 은행사 같은 경우에는 상품 위주 추천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토스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쉬운데요. 토스 맨 첫 번째 화면 들어가시면 신용 등급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용 등급을 조회하면 나한테 맞는 대출을 찾아주기도 하고 어떤 카드를 쓰면 좋은지 추천도 해줍니다. 신용관리뿐만 아니라 보험도 이제 추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보험료가 월 얼마나 나가는지 그 내 보험료 자체가 나의 연령대에 비교했을 때 적절한 수준인지 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돌려받지 못한 병원비, 그런 미니보험 이런 것도 가입이나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토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신용 점수도 조회를 할 수가 있고 최근 내역, 내가 어디서 뭘 썼는지도 쭈루루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월의 소비 타이틀은 7개입니다. 라고 해서 편의점 손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카드를 어디서 긁었느냐에 따라서 편의점 손님이 될 수도 있고 백화점 손님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소비 타이틀을 제공을 해준 다음에 나한테 맞는 카드를 추천을 해준다고 해요. 어떤 카드 사건을 이용을 하면 포인트 혜택, 뭐 할인 혜택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추천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관련돼서 데이터 3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서 데이터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발표 주제를 가지고 서로 각자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은 지금 이제 2차, 두 번째 회차밖에 되지 않은데, 어, 사실 지민이 전공 영역, 기술 경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네, 벌써 맞아요. 두 번에 걸친 발표를 들으면서 뭐 테크핀이라든지 핀테크라든지 그리고 뭐 마이데이터라든지 이런 용어를 보다 좀 용어에 대해 일단 새롭게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경제 관련된 신문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추이? 사실 그전에는 되게 간과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너네 얘기잖아 하고, 멀리하고 있었는데, 보다 이제 관심사, 조금 알게 되니까 더 관심이 생기는 것도 있고, 약간 이게 횟수는 적지만 저한테는 적지 않은 변화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 그렇죠. 정보의 원천은 소비자에 있다라는 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사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데 요즘 기업들이 좀 간과하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를 팔 때 중국 쪽으로 많이 팔거든요. 뭐 페이스북에서 데이터 관련 스캔들이 있을 때도 그랬는데 만약에 내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게 팔리는 게 한 건당 40원 이렇게 팔려요. 근데 이게 팔려버리게 되면 내 정보가 팔리는 건데 우리한테 내 정보가 40원밖에 안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기업 측에서도 이런 윤리적인 측면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이 가장 인상 깊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금융회사가 개인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다. 그래서 빅데이터화 했을 때 그것이 소비자에게 물론 이제 어떤 혜택이 분명 들어가겠죠. 개인 네. 맞춤형 금융 상품들을 추천하거나 또 거기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개인정보 측면과 아주 인제 어떤 그 줄다리기를 하겠죠. 네. 네.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수준과 개인 간의 어떤 개인정보 뭐 보호라든지 거기 안에서의 어떤 이렇게 논란이 생길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저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학중 씨는 질문 저는 있으신가요? 처음에 궁금했던 게 네. 마이데이터를 이용해서 네. 네, 그 제3자에게 제공이 되는데 네. 이를 통해서 다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겠어요? 다다음이요. 네, 여기요. 네, 그 데이터의 정보의 원천이 소비자에 있다고 했는데 네. 이를 지키기 위해서 법으로 지정해 놓은 게 있는지 좀 아, 궁금을 합니다. 네. 그거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마이데이터나 뭐 여신심사 요런 거에 내 정보가 활용이 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그러니까 저희 같이 완전 데이터를 가깝게 접하는 사람들은 이거 유출시킬 수 있거든요. 사실 보려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돌려서 익명화를 시킨다든지, 만약에 이름이 원래는 박보름이었는데 이걸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박모모, 뭐 박아무개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든지. 왜냐면 이름이 바뀐다고 이 안에 있는 신용과 관련된 정보는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익명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도 사실 그게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구별만, 식별만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등록을 뭐 앞에만 쓴다든지 아니 주민등록을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지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그것도 좀 흠이 있긴 해요. 찾아보려면 어떻게든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좀 그렇게 해서 좀 그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데이터 3법이 나온 지가 이제 작년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해서 뭐 신용정보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정보 관련돼서 다루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그분들이 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제가 금요일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재훈 씨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아니면 뭐 첨언. 아까 국민은행이었나요? 그 채용 네. 공고 한번 보고 보여드릴까요? 싶어요. 네. 이게 디지털 쪽 인원을 뽑는 게 아니라 일반의 행원 뽑는 건데요. 저도 사실 이거 봤을 때 되게 충격이긴 했어요. 작성을 일단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로 해야 되고 서류 전형, 디지털 사전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24시간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필기 보기 전에 보고 가야 되는 거고 사실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앞에 행원분들은 사실 이 상품을 어떻게 잘 파는지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 직무 심화 지식을 보시면 디지털 부문 활용 능력이 있어요. 요런 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 디지털 테스트라고 해서 탑7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면 좋으실 거예요. 이 탑시시라는 게 점수가 부과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0점부터 1000점인가? 그래서 200점마다 구간을 잘라서 뭐 나는 입문자 단계, 뭐 나는 뭐 잘하는 단계 이렇게 해서 5구간으로 나뉘게 돼요. 근데 앞으로 이게 좀 우리가 뭐 토익 보듯이 얘도 대중화가 될 거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 처음에 그렇게 유명한 시험이 아니었는데 요즘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이 탑시를 다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게 하고 뭐 다른 제가 알기로 공기업 몇몇 곳도 사실 디지털 분야가 아닌데도 이 탑시를 적용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디지털 역량 관련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 뭐 데이터 연구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마 다들 이거를 같이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게 과제였는데요. 이거를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작성을 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은행 공고 자체가 몰려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뭐 9월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한 달 안에 뭐 채용 공고가 3-4개씩 막 이렇게 나는 경우인데 사실 이거를 내라고 하니까 지원자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조건들을 준 다음에 빨간 글씨가 결국에는 그 어떤 보고서의 주제이면서 네. 서비스 3개 중에 1개를 선택해서 해당 영역을 선택한 이유와 함께 현황, 강약점, 네. 그리고 개선 방향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라 이 얘기네요. 이게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작성해서 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뭐 디지털 쪽 분야를 뽑는 경우도 아니었고 일반 회원을 뽑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이 돼서 이게 좀 바뀌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틀이 바뀌진 않았고 이 분량이 조금 줄어드는 그 정도였어요. 이것도 사실 24시간을 들어야 됐고 해서 되게 어려운 채용 공고. 그러니까 앞으로 은행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은행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경제 경영만 알면 됐는데 이제는 디지털 관련해서도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1차 면접 전형이랑 2차 면접 전형을 보면은 네. 인성 검사랑 인성 면접이 있는데 인성 검사요? 인성 검사 어딜까? 그 디지털 1차에 디지털 테스트 테스트 오른쪽에 옆에 보면은 인성 네네. 검사가 인성 있는데 검사? 인성 검사는 그 당락에 큰 좌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 2차 같은 경우는 그 임원진들이 오셔서 내 인성 이렇게 면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은행 들어가기도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장난 아니네요. 보고서 수많은 쓸 게 과목이 되게 많아요. 네, 보고서 써야 되고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 그래서 원래 디지털 관련해서 뽑을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내라고 하거든요. 포트폴리오 작성했던 걸 내면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디지털 분야보다는 사실 더 빡센 경우인 거죠, 이게. 그럼 너무 어려워요. 포트폴리오는 반영을 안 한다는 소린가요? 이거는 그 행원직을 뽑을 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저같이 데이터 관련해서 은행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뭐 데이터 직군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직군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뽑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아마 들어가려고 하면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될 거예요. 아마 저는 더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탑실시라는 건 앞으로 내가 데이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토익 가지고 있어야 취업을 할 수 있듯이 얘도 필수가 될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약간 2가지 좀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네. 점점 디지털화의 그 어떤 활용 능력을 개인의 네. 역량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네. '나 자꾸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인제 좀 농담이지만 2차 전형 합격자가 인제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으로 축소되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음.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하는데 뭐 몇백 대 1, 몇천 대 1 과정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같이 공부해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관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태되지 않으려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네. 배워야 돼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인공지능 관련된 담당자 네이버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특강을 갔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막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요런 거를 배우잖아요. 근데 지금 배우는 건 사실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분이 딱 하셨던 말씀이 미래의 언어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과 사람의 그 대면 대 대면의 그런 소통을 위함이 아니라 "인공지능은 학습을 시키기 위한 언어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딱 집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팝하거나 이런 게 원래는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하면은 "내가 그냥 한국어로 영어로 이렇게 전달을 해 줘."라고 하면 사실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 대신에 좀 그런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 나눌 수 있는 시대는 많이 없어지긴 하겠죠. 인공지능이 막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진 않으니까. 이거 여담인데요. 제가 그 경기도 박물관 미술관 갔을 때 네. 엄마라고 하는 기계 네. 엄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정말 그 빅데이터, 이 기계 머리에 인식된 빅데이터 대화
그 데이터들에 의해서 로봇이랑 대화가 가능하더라고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사회가 진짜 올 거라는 거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재은 씨는 오늘도 또 이러고 있어. 허리를 좀 펴주세요. 재은 씨, 허리 이렇게 펴주세요. 그러면 손이- 저는 이제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재훈아, 응? 네, 혹시 김재훈 씨는 은행에서 꼭 은행으로 한정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재훈이의 어떤 자기 정보를 잘 관리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목적으로 한번 이용하고 싶어요? 질문이 좀 너무 어려운가요? 나의 정보를 관리해주는 어떤 그러한 회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재훈이는 내 정보를 관리해주는 그 회사한테 어떤 걸 먼저 제일 요구하고 싶어요? 질문이 좀 어렵죠? 자기한테 맞는 중고차를 추천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집, 요거에 맞춰서 추천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쉽게는 우리 앞으로 배달의 민족에 이렇게 주문을 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재훈이가 뭐 중고차를 산다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만든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다른 보험 상품을 추천받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재훈이한테는 좀 어려운 질문이었네요. 저는 그러면 그 질문을 그대로 언니랑 학중이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한테는 그게 아이디어거든요. 네.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인지부터 설명을 듣고 싶고, 사회적으로 위치라는 게 어떤 거를 그러니까 뜻하는 거죠? 부유한 층이랑 좀 일반층? 네. 이 뜻이 나는 어느 위치에 있고, 아, 그리고 내가 앞으로 몇 세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그런 걸 좀 듣고 싶어요. 재테크 같은 네. 거네요. 오케이. 언니는 혹시 저도 뭐 학종이랑 생각은 비슷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나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네. 나 뭔가 이렇게 소득을 보통 기준으로 어떤 네. 계급을 좀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냉정하게 네. 말하면. 그래서 저의 소득을 기준으로 나는 하위 몇 %인가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싶고 네, 예. 하위 몇 %인가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빅데이터에 의해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신혼부부 집을 뭔가 찾아주고 추천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 저도 뭐 주거 문제가 뭐 해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나의 이런 고정 수입이라든지 혹은 나의 성향, 내가 뭔가 이렇게 자주 이동하는 이런 뭐 도시 구역이랄까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에게 맞는 뭔가 주거 환경, 실질적으로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어떤 뭐 주거 건물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받으면 가장 좋겠고 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요즘 이게 하도 이슈가 되는 게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발표 누군가요? 저의 씨가 하세요, 재현 흑역사를 씨가. 흑역사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그 10방에서 10개의 방이 10개의 호실이 1개의 공용 화장실이랑 샤워실을 같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수건하고 옷을 챙겨서 화장실로 가야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옷이랑 수건을 챙겨서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나왔으면 이제 몸에 물기를 닦아야 되는데 보니까 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니까 수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샤워실 옷 보관함 그쪽이 좀 습기가 많아가지고 휴대폰을 아예 안 들고 다녔는데 하필이면 안 들고 다니는 그 시점에서
수건을 방에 넣고 오는 바람에 그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입었던 옷으로 몸에 물기를 닦고 그냥 옷을 입고 나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좀 뭔가 찜찜하고 그리고 다시 샤워를 해야 될 것 같은 그 기분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좀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기숙사 인원도 절반밖에 받지 않았고 그리고 주말이어서 사람이 없겠거니 하고 그 샤워실 밖을 내다보면서 복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그 상태로 방까지 뛰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방까지 열심히 뛰어갔는데 뛰어가는 찰나에 뒤에서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거죠. 어떡해. 그래서 그냥 소리가 들렸는데 그냥 참고 방까지 뛰어서 들어왔는데 에브리 타임이라고 대학교 학생들 그거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 글이 올라와 버린 거예요. 대박.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죠. 기숙사 친구들한테 나 이래 해서 그 글이 올라왔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애들이 일단 진정하고 애들 모여있는 방으로 오래요. 그래서 갔죠. 그래서 야 나 이제 어떡하냐? 이 기숙사 나가야 되냐? 했는데 애들이 괜찮아. 괜찮아 하고 막 위로를 해주는데 전혀 위로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게시글 봤는데 밑에 댓글에 그러니까 그 게시글 내용이 그 기숙사 2층에 미친놈 산다고 조심하라고 그 글이 올려놨는데 근데 댓글에서 무슨 일이냐고 그 다들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 알려주는데 안 알려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글이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나 이제 어떡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괜찮다고 그냥 치킨을 먹자고 하는데 애들이 치킨 싸주겠다고 너 못 먹을래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저 그 말 들어도 그냥 미치겠고 그 얘기하면은 뭐 다 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글이 내려가고 그랬더라고요. 그 후로 애들이 왜 그냥 옷으로 물기 닦고 나오지 그 소리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 뭔가 찝찝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뛰었다 그랬죠. 그래서 뭐 그냥 어쩌다 보니 기숙사 잘 지내고 해프닝으로 끝났네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휴대폰을 들고 다녔고 근데 그 후로도 수건을 방에다 몇 번 놓고 온 적이 있어가지고 애들한테 그땐 전화해서 수건 좀 갖다 달라 해가지고 몇 번 해결했었어요.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위로를 해줘야 돼. 글이 내려갔다는 게 진짜 천만다행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수치스러운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 무지개 의미가 성수수자? 그걸 의미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 무지개 그 마스크 그걸 달고 식당에 갔었는데 다음 날에 친구가 이거 왠지 너인 것 같다 해서 봤는데 그 성소수자 게시판에 그 무지개 끈을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탐스러웠다 막 그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 내가 선물해준 건데 마스크. 음. 근데 너무 글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수치심 느낀다 막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 하고 있었는데 왜 친구들이 또 걷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또 걔 내 친구다 내 옆에서 밥 먹고 있다 그랬는데 또 걔가 탐스럽다고 댓글을 또 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댓글에다가 탐스러워 할 필요 없다 그러라고 했는데 바로 밑에다 또 친해지고 싶다 그걸 단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신고했어요.
근데 그 글이 아직도 게시판에 남겨져 있어요. 근데 되게 그거 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더 마스크 무지개끈 달고 다니면서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어떤 좀 사람들의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 특히 저도 이제 강의할 때 강의 워크북에 양성평등을 주제로 하는 성불평등을 주제로 하는 문제들이 나오면 제가 그거를 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약간 페미니스트, 여성주의 교수님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강의 평가에 남겨요. 성차별주의 문제를 다루는 글쓰기 활동은 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알아보자는 취지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무지개끈을 달고 있으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라고 하는 운동에 가담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전혀 무관하게 그냥 무지개 컨셉의 마스크 줄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없이 그걸 하고 있으면 "나 성소수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들이 보는 거죠. 약간 그런 편견이 좀 되게 심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그 끈 맨날 달고 기숙사 돌아다녔는데 그 나중에 친구가 그런 무지개 끈을 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길래 와, 좀 더 공개적으로 다닌다고 막 대단하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또 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 그거 의미도 모르고 그러고 다녔다. 뭐 그런 얘기 했죠. 약간 저도 의미를 몰라서 겪은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학중이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제 친구 이름이 본명이 지미근이었어요. 지미근이었는데 보통 이름 가지고 별명 붙일 때 뭐 마지막 음절을 빼고 박보름인데 박보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친구인 지미근이라는 친구한테 지미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가 제 그 호칭어를 듣더니 "야 그거 욕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전혀 아닌데 그리고 사실 그 욕은 님이라고 하는 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약간 오해를 한 거고 저도 그런 오해 없이 그냥 친구 별명을 부른 건데 그게 마치 비속어인 것처럼 지적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무식해 가지고 되게 용감했던 거 뭐 쪼끔 가볍게는 우한폐렴이라고 용어를 막 썼던 것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도발을 했을 때 우리 군의 어떤 그 위험, 경계태세를 나누는 단계를 진돗개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진돗개 1 마리, 2 마리, 3 마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엔 그래서 저는 그 보도를 듣고 북한이 한 10년 전에 도발했을 때 연평도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뭐 "진돗개 3개 발령이다." 뭐 이렇게 기사를 보도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북한군이 남한군의 진돗개를 3 마리를 맞춰서 쏜다는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어떡해. 북한군이 우리 진돗개 3 마리를 죽였대." 막 이러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도 그런 흑역사가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기숙사 사니까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년 상반기에 또 기숙사 들어가는 거예요? 네, 2월 1일 날에 신청을 합니다. 아. 그럼 계속 1인 1 실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2인실을 혼자 쓰고 4인실을 2명 쓰고 6인실을 3명 쓰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기숙사 인원도 절반밖에 수용하지 않고 그리고 경쟁률도 그것 때문에 높아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음. 코로나가 미치지 않는 그 손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음. 음. 그리고 학교에서도 코로나 그 환자가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더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에브리타임 그럼 다 쓰는 거예요? 네. 네, 에브리타임 깔았다가 제가 동국대 아이디로 가입을 해 가지고 관련대를 정보를 찾고 싶은데 그게 1인 2 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부득이 삭제를 해야 했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그 글이 내려간 게 어디예요. 천만다행이죠. 기숙사에 미친놈 그렇죠. 산다 누가 그랬어.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건데
아, 설마 친구들이 올렸나 그 생각도 하고. 근데 뭐 차라, 내려갔으니까. 차라리 댓글이 없으면 좋은데 친구들이 내 친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싫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참 그런 정보 공유장에 순영향도 있겠지만 안 좋은 측면인 것 같기도 해요. 익명성이다 보니까 좀 가려서 말을 못하는 게 많아가지고 많이 덜었죠, 우리. 저희도 별글 다 올라가요. 비밀 게시판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원나잇 하는 사람, 원나잇 맞아. 구하는 사람, 그게 너무 그건 거 아니 같은 학교인데 그러다 마주치면 어떡해? 학교이나 이런 데서 거기서 별 사람들이 다 있다. 그리고 작년 한 12월 달에 들은 건데 그 학생회에서도 여론 조작을 에브리타임에서 했어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됐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생회 선거도 했을 때도 여론 조작 같은 게 있었고 실제로. 사실 그래가지고 대학가에 웬만해서 에브리타임에 올라오는 글은 되도록이면 안 믿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맞아요. 뭔가 이힐이힙이라고 하나요? 되게 사소한 거에 재밌어하고 사소한 거에 슬퍼한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언어 영역이 안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안 만나서 그런가? 아무튼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사소한 거에 이렇게 의식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학가의 학생회 사실 뭐랄까, 회계 정산 한다고 하지만, 비리 되게 많아요. 저도 학과 사무총장을 하면서 그 중앙 학생회를 1년 정도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 학생회도 막 차 바꾸고, 그래서 나중에 막 엄청 시끄럽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씁쓸하죠. 그래서 경영학과는 좋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서 저희는 그 영수증 공개를 다 해요. 그래서 정말 조금 그런 거에 의심 많으신 선배들은 가가지고 본인들이 다 두드리세요. 비용 계산하고 지출을 얼마고 이런 거를. 막 예전에는 가면 학생회 하면은 세단 하나 뽑는다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요즘엔 저희는 그래도 많이 준 추세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이 딱 우리 때 그 전형이었어요. 차 네. 바꾸고 자기들이 돈 해먹고 막 그런 학생회였거든요. 음. 쨍은 재훈이 형은 질문 없나요? 아, 동생이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 없는데. 재훈아, 누나 부탁이 있어요. 어, 우리 모임할 때 발표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음, 질문이나 아니면 댓글 같은 거 그냥 어, 자기 생각을 한마디씩 해주면 되거든요. 음, 어떠한 내용도 괜찮아요. 재훈이 얘기해야지 이렇게 화면에 얼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훈이도 꼭 한마디 해줘요. 알겠죠? 음. 학중이한테 한마디 해줘요. 대학 생활 하면서 에피소드를 겪었는데 형아가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덜한 것 같아. 재훈이는 뭐 이렇게 창피한 경험 없어요? 어?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일 없어요? 음, 없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재훈이 오늘 말하기 주제로 한번 이제 자유롭게 발표를 해주시죠. 저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 시간 1분만 주세요. 그래요. 우리 한 3분 정도만 쉬어요. 네. 네. 그래요. 저도 잠시 화장실 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재훈아, 어,
뭐 하고 있어? 허리 푹 숙이고. 뉴스 보고 있어. 뉴스 보고 있어? 음. 그래서 말하는 거 안 듣는 거야? 아니, 어, 들으면서 보고 좀 있었어. 그래? 어, 오늘 누나가 뭐 설명했지, 아까? 대지수 뭐 응, 설명하고 응, 뭐하고 응, PPT 이런 거 하고. 그렇지. 누나가 자꾸 물어볼 거예요. 재훈이가 얘기 안 하면. 알겠죠? 재훈이 오늘 농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 오늘도 농구, 금요일도 농구로 얘기해줘요. 괜찮아요? 금요일도 농구. 금요일에는 못 들어올 수도 있어. 또, 진짜로. 왜? 농구를 좀 한대. 금요일날? 음, 코로나 때문에 요즘 안 모이잖아요. 음, 코로나 때문에 요즘 안 모이잖아요. 음. 한다고 좀 해가지고 좀, 금요일날 제인이 형아 오는데. 아, 금요일날 제인이 형아 올 거야. 어떻게? 제인이는 여기 줌에 들어오는 거지. 어떻게 들었냐고. 형 들어와. 재훈이도 들어오고 누나도 있는데 제인이도 들어올 수 있지. 누나 메일 다 해줘야지. 보냈지. 어, 그래. 금요일날 안 올 거예요? 코치님한테 좀 말이야. 전화 한번 해봐야 돼. 알겠어요. 미리 그런 카톡에 남겨줘요. 지난주처럼. 알겠어. 아야. 이모부 퇴근하셨어? 어, 저녁 집에서 드시고 아니, 회사, 드시고 오셨어? 음, 재훈이는 저녁 집에서 먹고 어, 저녁 보통 몇 시에 먹어? 저녁나? 나는 말이야. 나는, 6시쯤? 6시? 음, 어제 누나가 6시 반쯤 전화했지. 어, 짧게 먹었어. 맞아. 6시 40분경에 전화했죠. 어, 퇴근하고 말이야. 와즈 시간이었어. 퇴근하고 그때 오는 거야? 어, 재훈이 말하기 주제를 안 정해주고 그때 나와가지고 어, 갑자기 생각났어. 폰 꺼내기가 치철하고 맨눈이어가지고, 아, 잘했어. 무리하게 전화 받을 필요 없어. 어, 근데 부재중 전화는 그런 기능에 쓰는 거야. 오늘 근데 포즈가 되게 좋은데? 난 책상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허리 이렇게 딱 펴고 해, 재훈아. 허리 아프잖아. 만들어 줄게. 책상? 책상을. 어, 책상 들여놓을 데 없을걸? 참. 허리 쫙 붙이고 펴고 앉아야지. 됐어요? 이제 말하게 해도 돼요? 네. 네. 오늘 재훈이가 이제 농구와 관련된 주제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우리 말하기 시간은 짧게는 3분, 길게는 5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훈이 얘기하고 싶은 거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어, 뭐라고? 재훈이 농구와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농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재훈이가 다른 스포츠 가운데 유독 농구를 좋아하는 이유라든지 음, 농구 대회를 어, 가끔씩 나가면서 훈련을 좀 계속 받고
금요일마다 계속 나가서 계속 나가서 어 계속 나가서 어 계속 나가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끝. 그리고 또 다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시험 나가고 훈련 받는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뭐, 언제 시험 나가서 몇 번 우승을 했고, 언제, 5번 우승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농구에서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공격? 수비? 가운데 가운데를 뭐라고 해요? 미드필더? 잠깐만. 세터? 센터? 짠스.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배훈이 박사님, 어? 얘기해주세요. 센터를 맡고 좀 하고 있습니다. 덩크슛 해봤어요, 덩크슛? 당연히 해봤지. 안 농구 몇 년 해봤어. 했어요? 오래됐을걸? 오래됐어. 나는 지금 뭐 누르고 있어요? 배훈이 농구 처음 시작한 때가 언제지? 중학생 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어, 중학교 2학년 때 재훈이 몇 살이었어? 열, 모르겠네. 생각해보라고 기다려줄 건데. 15살 아니었는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응. 재훈이 23살이지. 어, 이제 한 8년 차 된 거네. 8년 차 아닌가? 그랬을걸? 네, 오래 했네. 이제 좀 있으면 10년 되겠네. 농구하면 재밌어요? 재밌어. 농구는 몇 명이 하는 스포츠예요? 어? 몇 명이 하는 다섯, 스포츠? 5명? 5명. 5명 선수가 다 재훈이만큼 키 커요? 아니, 작아. 재훈이가 제일 커요? 응. 그럼 5명 팀원 이룰 때 재훈이는 나이로 몇 번째예요? 나이 여보. 나이로 몇 번째예요? 재훈이가 제일 형아예요? 어. 팀장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팀장은 따로 있어요? 누구? 농구팀 팀장님은 따로 있어요? 코치님밖에 없어. 코치님이랑 그럼 팀의 5명 중에 리더는 없어요? 리더? 음, 잘하는 애들? 리더. 팀을 이끄는 대표. 반장 같은 대장. 거. 대장은 없어. 그럼 재훈이가 가장 형아? 밑에 다 동생들? 맞아? 맞아. 그럼 거기 가면 캡틴이네, 캡틴? 어, 올드보이? 어, 그렇구나. 재훈아, 오늘은 누나가 질문을 더 많이 했잖아요. 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재훈이가 금요일 날도 농구하는 방법을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농구하는 방법? 괜찮아요? 아니면 재훈이 알겠어. 말하고 싶은 주제 있으면 정해도 돼요. 아니야. 농구하는 방법으로 얘기할 거예요?
아, 오케이. 그럼 재훈이 말할 내용은 더 많이 준비해 와요. 알겠어. 혹시 학중이나 지민이가 재훈이한테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농구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쭉, 쭉, 응? 쭉 요즘 코로나인데도 해요? 하지. 모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 6명이잖아, 모이면. 어? 모이면 네 명 6명이잖아. 모으면 코치님만이라도 빼고면은 지금 말이야 5명이잖아. 5명이어가지고 좀 말이야. 연습 상대는 없나요? 응? 그 5명부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5대5로 게임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 민원 넣어야겠는데? 5명 모이면 걸리거든요. 4명까지밖에 안 돼요. 아, 진짜 모르고 있었나 본데? 어, 모르지. 어떻게 니까 다 알고 다녀. 그럼 형은 2점 슛을 잘해, 3점 슛을 잘해, 덩크 슛을 잘해. 3전주 사고 덩크. 오, 시합, 멋있는 거 시합 다 한번 하자. 그래.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공 넣는 거. 알겠어. 눈 감고도 눈 감고도 다 해낼 수 있어. 재훈이 유튜브 방송하면 좋겠다. 디스크 킴의 바스켓볼. 컨텐츠 나왔죠? 재활치료를 농구로 하는 거지. 어. 좋은 생각인데, 재훈이는 어때요? 좋은 생각인데 불법 될까봐 못하겠어. 왜 불법이에요? 어? 어? 방송이 나가니까. 불법 파일 할 거예요? 이제 이상한 소리 하나? 혹시 뒷광고? 광고. 재훈이 나중에 방송할 연습으로 이렇게 같이 말하는 연습해야 돼요. 알겠죠? 음, 그럼 궁금한 거 없어요? 없는데. 그럼 금요일은 재훈이가 농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농구를 어떻게 하는지, 농구랑 스포츠는 어떤 규칙으로 하는 운동인지 설명해 주세요. 알겠죠? 전 진짜 농구를 몰라요. 나도 농알못. 그냥 이게 골대에다가 넣는 거밖에 몰라. 저희는 동네 알겠죠? 축구처럼 동네 농구밖에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요. 재훈이 금요일 주제 정했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 뭐 발표는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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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단 이거 화면 공유는 이제 여기서 종료할게요. 네.